비행기 추락 1시간 전. 못지어출 키마이 메이러이. 안녕하세요. 조석석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문자를 프리즘 삼아 성장의 혼란과 명쾌함을 비추고 이야기를 배삼아 가보지 못한 인생의 기슭으로 건너갑니다. 이번에 공유할 오리지널 이야기는 비행기 추락 1시간 전 물건을 가지러 집에 돌아왔다가 시댁 식구 8명이 축배를 드는 것을 들었다. 그의 예단으로 가져온 20억. 전부 우리 것이 되는 거야. 다음 날 길거리에 나앉게 된 8식구는 경악했다. 나는 드레스룸에 서서 가지런히 걸린 옷들 사이로 손가락을 부드럽게 스쳤다. 마침내 옅은 하늘색 리넨 원피스를 골랐다. 지금 몰디브는 여름이니 이 옷은 편안하면서도 사진도 잘 받을 것이다. 그래야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조금이라도 덜 들을 수 있겠지. 세아야, 아직 준비 안 됐어? 박지훈의 목소리가 침실에서 들려왔다. 짜증이 역력했다. 금방 끝나. 나는 대답하며 마지막 속옷 몇 개를 이미 빵빵한 캐리어에 쑤셔 넣었다. 이번 여행은 박씨 집안의 귀한 가족 여행으로 무려 8명이 총출동했다. 시어머니는 내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라고 신신당부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주위를 둘러보며 빠진 것이 없는지 확인했다. 2년 전 박지훈과 결혼했을 때 재벌가 며느리의 삶이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다. 끝없는 집안일, 끊임없는 친척들 응대, 그리고 채워도 끝이 없는 요구들. 이세아, 온 가족이 너 하나 기다리고 있잖아. 박지훈이 문을 열고 들어서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내가 준비해준 옅은 새 캐주얼 정장을 입고 있었고 잘생긴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다. 미안해요. 혹시 어머님이 마음에 안 들어 하실까봐 갈아입을 옷을 몇 벌 더 챙기느라. 나는 작은 목소리로 변명하며 재빨리 캐리어 지퍼를 올렸다. 박지훈은 한숨을 쉬며 말투를 조금 부드럽게 했다. 어머니도 다 너 좋으라고 그러시는 거야. 우리 집안이 사교계에서 어떤 위치인지 알잖아. 내 행동 하나하나가 박씨 집안의 이미지를 대표한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물론 안다. 박씨 집안에 시집 온 이후 시어머니는 시시때때로 내게 박씨 집안 며느리로서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옷을 입고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상기시켰다. 이번 여행조차 시어머니가 가족 간의 화목을 다지기 위해 제안한 것이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박씨 집안 식구 8명이 이미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시아버지 박철수 씨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며 남의 일인 양 무심한 표정이었다. 시어머니 김영숙 여사는 핸드백을 점검하다가 나를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렸다. 지훈의 여동생 박지훈과 그 남편 최민주는 구석에서 귓속말을 나누다가 나를 보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지훈의 남동생 박지혁과 그의 아내 강소라, 이제 막 대학생이 된 사촌 여동생 박하은까지 모두 모여 있었다. 이제야 내려오네. 비행기 놓치는 줄 알았잖아. 박지훈의 앙칼진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오늘 유난히 화려한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비행기를 타러 가는 게 아니라 레드카펫을 밟으러 가는 듯했다. 죄송해요. 제가 늦었어요. 나는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손에 쥔 캐리어 손잡이가 축축하게 느껴졌다. 됐어. 어서 출발이나 하자.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자 모두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박지훈은 자연스럽게 맨 앞에 섰고 나는 커다란 캐리어 2개를 끌며 맨 뒤를 따랐다. 공항으로 가는 길, 나는 대형 세단의 맨 뒷자리에 앉아 앞자리에서 떠드는 박씨 식구들의 대화를 들었다. 박지훈은 새로 산 다이아몬드 팔찌를 자랑했고 박지혁은 최근 주식 수익에 대해 떠들었다. 시어머니는 이따금씩 끼어들어 한마디씩 거들었다. 아무도 내게 말을 걸지 않았다. 마치 내가 그냥 따라온 하녀인 것처럼. 세아야, 시어머니가 갑자기 돌아봤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그 비싼 수입 홍삼 액기스. 분명 현관 테이블 위에 뒀던 기억이 나는데 가방에 넣지 않은 모양이었다. 어머니, 제가. 내 목소리가 떨렸다. 현관에 두고 온 것 같아요. 차 아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박지훈이 고개를 돌려 차가운 눈빛으로 물었다. 뭐라고? 지금 집에 다녀오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은 충분할 거예요.
나는 서둘러 말했다. 박지우는 시계를 보더니 귀찮다는 듯 손을 저었다. 됐다. 그냥 공항으로 가. 어차피 며칠인데 안 먹어도 괜찮아. 그게 무슨 소리니?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장님이 꼭 제때 복용해야 한다고 했어. 특히 아버님은 요즘 혈압도 불안정하시단 말이다. 세아야, 너 혼자 다녀와라. 우리는 먼저 들어가서 수속 밟고 있을게.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네, 어머님. 차는 공항 출발층에 멈췄다. 나는 황급히 내렸고 박지우는 조심하라는 말 한마디조차 하지 않았다. 멀어지는 차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심호흡을 하고 택시를 잡았다. 청담동 빌라 단지로 가주세요. 최대한 빨리요. 나는 기사에게 말했다. 차가 도심을 향해 달리는 동안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다. 이번 여행은 관계를 회복할 기회라고 생각했다. 최근 박지우는 내게 점점 더 차가워졌고 시어머니의 트집도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내가 공들여 준비한 가족 여행이 분위기를 완화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건 나만의 착각이었던 것 같다. 청담동은 서울에서 가장 부유한 동네였고 박씨 집안의 빌라는 가장 안쪽에 자리 잡고 있었다. 택시가 문 앞에 멈추자 나는 서둘러 요금을 내고 대문으로 뛰어갔다. 손이 문고리에 닿는 순간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이상했다. 이 시간에는 집에 아무도 없어야 하는데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떠들썩한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려왔다. 식당 쪽에서 나는 소리였다. 드디어 이날이 왔구나. 시어머니의 흥분된 목소리였다. 그 비행기는 절대 몰디브에 도착하지 못할 테니까. 온몸의 피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나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소리 없이 다가갔다. 어머니 조용히 하세요. 벽에도 귀가 있습니다. 박지훈의 목소리였다. 뭐가 무서워? 그 멍청한 여자는 지금쯤 공항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텐데. 박지윤의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내 고막을 찔렀다. 자기가 서쪽 하늘로 가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르겠지. 이번 가족 여행이 우리가 정성껏 계획한 함정이라는 걸. 다리가 후들거려 벽을 짚어야만 겨우 서 있을 수 있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엄숙해졌다. 내일 비행기 추락 뉴스가 나오면 바로 행동 개시야. 그 애가 예단으로 가져온 20억, 그리고 걔 아버지가 남긴 회사 지분까지 전부 우리 것이 되는 거야. 변호사도 다 준비해뒀고 서류도 완벽해. 그 애가 사고로 죽기만 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지. 수진이 쪽은 문제 없죠? 박지훈이 물었다. 걱정 마라. 네, 그 어린애인 입 무거운 애야. 게다가 박 사모님 자리를 꿰차길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데 이세아만 죽으면 너희 둘은 대놓고 만날 수 있잖니. 눈앞이 캄캄해졌다. 윤수진. 내 대학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 그녀가 박지훈과 그리고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고? 비행기 장치는 확실한 거지? 박지혁이 물었다. 당연하지. 큰돈 주고 전문가를 섭외했어. 비행 2시간 후에 고장을 일으키게 되어 있어. 완벽한 사고처럼 보일 거야. 조사를 해도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해. 박지훈이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너무 잘됐다. 박지훈이 환호했다. 드디어 내가 안방을 차지할 수 있겠네. 그 촌스러운 인테리어 취향 때문에 그 좋은 방을 얼마나 망쳐놨는데. 너무 좋아하진 마라. 시아버지 박철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축배를 들어도 늦지 않아. 명심해. 밖에서는 극도로 슬픈 척해야 한다. 특히 너, 지훈이는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비통한 남편처럼 보여야 해. 아버지, 걱정 마세요. 박지훈이 웃으며 말했다. 표정 연기는 이미 다 연습해뒀습니다. 그리고 수진이가 위로해주면 금방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식당에서 귀에 거슬리는 웃음소리와 잔 부딪히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나는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입술을 깨물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무음 모드로 바꾸고 녹음을 시작했다. 이 악마들은 나의 죽음을 축하하고 있었고 나는 살아서 그들이 나의 살해 계획을 의논하는 것을 생생하게 듣고 있었다. 가장 기가 막힌 건 말이야.
시어머니가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그 바보 같은 애는 우리가 진짜 자기를 가족으로 생각하는 줄 안다는 거지. 지난번에 내가 고급 한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두말 않고 최고급으로 사오고 거실 인테리어가 낡았다고 하니까 바로 자기 돈으로 싹 바꿔주더라. 이렇게 속여먹기 쉬운 호구가 어디 있겠어? 맞아요. 박지훈이 거들었다. 아비가 일찍 죽어서 세상 물정 가르쳐줄 사람이 없었잖아요. 예단으로 가져온 20억이면 우리 박씨 집안이 재계하기에 충분하죠. 손톱이 손바닥을 깊게 파고들었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지난 2년간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시어머니가 무심코 언급했던 명품들, 박지훈이 잠시 급하다며 빌려갔던 돈, 박지훈이 망가뜨리고 내게 보상하라고 했던 보석들, 모든 것이 계략이었다. 녹음은 10분간 계속되었다. 나는 조용히 뒤로 물러나 떠날 준비를 했다. 돌아서는 순간 실수로 현관의 장식품을 건드려 맑은 소리를 냈다. 식당 안에 웃음소리가 뚝 그쳤다. 무슨 소리지? 박지훈이 경계하며 물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나는 재빨리 문 밖으로 몸을 피했다. 문을 살며시 닫고 아파트 단지 정문을 향해 미친 듯이 뛰었다. 등 뒤에서 문 열리는 소리와 발소리가 어렴풋이 들렸지만 나는 이미 덤불 뒤로 몸을 숨겨 시야에서 사라졌다. 다른 택시를 잡아타고 나서야 온몸이 통제 불능으로 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휴대폰 속 녹음 파일은 내가 악몽을 꾼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며 조용히 저장되어 있었다. 손님, 괜찮으세요? 기사가 백미러로 나를 걱정스럽게 쳐다봤다. 네, 괜찮아요. 나는 애써 평정을 가장했다. 신라호텔로 가주세요. 감사합니다. 차가 출발했다. 창밖을 보며 마침내 눈물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이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분노의 불꽃이었다. 박씨 집안 8명은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하겠지? 내가 그들의 뜻대로 소리소문 없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겠지? 아니,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다. 나는 눈물을 닦고 휴대폰 연락처에서 김 변호사님으로 저장된 연락처를 찾았다. 나의 혼전 계약서에 어떤 함정이 숨어 있는지 확인할 시간이었다. 박씨 집안이 사고를 원한다고? 좋다. 그들은 사고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단지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그들 자신이 될 것이다. 나는 신라호텔 스위트룸의 통유리창 앞에 앉아 무의식적으로 찻잔 가장자리를 만지작거렸다. 창밖으로는 화려한 도시의 야경이 별처럼 쏟아지고 있었지만 나의 세계는 몇 시간 전에 산산조각 났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박지훈의 7번째 부재중 전화였다. 나는 냉소하며 휴대폰을 비행기 모드로 바꾸고 대신 호텔 전화기를 들어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변호사님, 이세아입니다. 제 혼전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즉시 신라호텔로 와주세요. 가장 완전한 버전으로요. 내 목소리는 나 자신도 놀랄 만큼 침착했다. 지금요? 이세아 씨, 무슨 일 있으십니까? 김 변호사는 분명 당황한 듯했다. 오시면 알게 될 겁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심호흡을 했다. 김 변호사를 기다리는 동안 휴대폰의 녹음 파일을 다시 틀어 내가 헛들은 게 아님을 확인했다. 박씨 집안 8명의 환호성이 선명하게 들려왔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칼날처럼 내 심장을 파고들었다. 2년 전 결혼식 장면이 떠올랐다. 그때는 내가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고 생각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반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 박지훈의 등장은 내 잿빛 인생의 한 줄기 빛과 같았다. 그는 너무나 다정했고 나를 쫓아다니는 반년 동안 지극정성이었다. 시어머니도 처음에는 자상한 척 내 손을 잡고 친딸처럼 여기겠다고 말했다. 얼마나 위선적인가. 초인종이 울렸다. 렌즈를 통해 김 변호사님의 근엄한 얼굴이 보였다. 그는 아버지의 생전 절친한 친구이자 우리 유림그룹의 법률 고문이었다. 60대 나이에 머리는 희끗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매처럼 날카로웠다. 세아야, 도대체 무슨 일이냐? 김 변호사님은 들어오자마자 걱정스럽게 물으며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있었다. 나는 즉시 대답하는 대신 그에게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다.
김 변호사님의 표정이 의아함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분노로 변하는 것을 보며 이것이 결코 나의 망상이 아님을 알았다.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 김 변호사님은 드물게 험한 말을 내뱉었다. 그는 안경을 벗어 닦으며 말했다. 세아야,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아니요, 아직 때가 아닙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먼저 제가 법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아야 해요. 그 혼전 계약서, 문제가 있는 거죠? 김 변호사님은 한숨을 쉬며 서류철에서 잘 제본된 문서를 꺼냈다. 내가 그때 조심하라고 일렀잖니? 하지만 넌 박지훈을 믿는다고 했지. 그는 37페이지를 펴서 빽빽한 글씨 중 한 단락을 가리켰다. 봐라, 일방이 사고로 사망 시 그의 명예 하에 있는 모든 재산, 혼전 재산, 예단 및 혼후 소득을 포함한 모든 자산은 갑에게 귀속된다. 나는 숨을 헙 들이켰다. 이게 합법적인가요? 너희 양측이 자발적으로 서명한 상황에서는 법적 효력을 갖는다. 김 변호사님의 얼굴이 굳어졌다. 더 최악인 건 여기 또 다른 조항이 있다는 거다. 일방은 유언장을 이미 작성했음을 확인하며 사고로 사망 시 모든 유산은 갑이 상속한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런 유언장을 쓴 적이 없다. 하지만 그들이 위조할 수 있다. 김 변호사님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세아야, 이건 즉흥적인 범죄가 아니야. 오랫동안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다. 박 씨 집안이 노린 건 처음부터 내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었어. 나는 무언가 생각난 듯 휴대폰을 꺼내 집 CCTV 시스템에 접속했다. 이 시스템은 반년 전 도둑이 들었다는 박 씨 집안의 말의 안전을 위해 내가 설치한 것이었다. 이제 와서 증거 수집 도구가 될 줄이야. CCTV 영상은 6개월 전까지 돌려볼 수 있었다. 나는 타임라인을 빠르게 움직여 지난달 내가 3일간 출장을 갔던 시점에 멈췄다. 화면 속 내가 집을 떠난 지 1시간도 안 되어 박지훈은 윤수진을 데리고 우리 침실로 들어왔다. 그들은 내 침대 위에서 거리낌 없이 뒹굴었다. 더 역겨운 것은 그 후 윤수진이 내 옷장을 열어 내 옷과 보석을 걸쳐보며 거울 앞에서 요염한 포즈를 취하는 장면이었다. 미친년. 나도 모르게 욕설이 터져나왔다. 윤수진은 내 대학 시절 최고의 친구였다. 심지어 그녀의 아버지가 아플 때 내가 5억 원을 빌려주기까지 했는데 이것이 그녀의 보답이란 말인가. CCTV를 계속 돌려보자 더 소름 끼치는 장면들이 나왔다. 시어머니는 내가 없을 때 박지훈을 데리고 내 보석함을 뒤져 가장 비싼 몇 점을 챙겼다. 박지훈과 박지혁 형제는 내 서재에서 서류를 뒤지며 사진을 찍어댔다. 시아버지 박철수 씨는 심지어 내 화장대 위 화장품까지 확인하며 무언가를 찾는 듯했다. 그들은 내 모든 걸 감시하고 있었어. 나는 중얼거리며 오싹함을 느꼈다. 다시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경계하며 문 쪽을 봤다. CCTV에는 강민서, 내가 진정으로 신뢰하는 친구의 얼굴이 보였다. 그녀는 초조한 얼굴로 문 밖에 서 있었고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세아야, 세상에, 너 괜찮아? 민서는 들어오자마자 나를 꽉 안았다. 너희 가족 다 몰디브 간다고 뉴스 봤는데 네가 왜 여기 있어? 나는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다. 민서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다. 그 박지훈, 그럴 줄 알았어. 그녀는 이를 갈며 말했다. 그러고는 내게 서류 봉투를 건넸다. 이거 봐. 너한테 말해야 할지 망설였는데 이제는 봐야겠다. 서류 봉투 안에는 박지훈과 윤수진의 다정한 사진들이 가득했다. 무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찍힌 것들이었다. 가장 가슴 아픈 사진은 작년 아버지 기일에 윤수진이 내 옆에서 눈물을 펑펑 쏟았는데 바로 그날 밤 박지훈과 호텔에서 밀회를 즐긴 사진이었다. 그리고 이거, 민서가 휴대폰을 꺼냈다. 윤수진, 지난주에 갑자기 고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했어. 수혜자는 박지훈으로 되어 있고 나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몇 번 하고 나서야 가슴속의 격통을 억누를 수 있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놀랍도록 침착해져 있었다. 김 변호사님, 법적으로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우선 내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김 변호사님이 안경을 고쳤었다. 다음으로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해야 해. 이 녹음 파일이 유리하긴 하지만 살인 예비 음모를 증명하기엔 부족하다. 더 확실한 물증이 필요해. 비행기는요? 민서가 물었다. 비행기에 손을 쓰겠다고 했잖아요. 나는 즉시 그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호텔 전화기를 들어 항공사에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CC 3047편의 최신 운항 정보를 문의하고 싶습니다. 네, 예약 승객 이세아입니다. 전화기 저편의 직원은 비행기가 기체 결함으로 지연되어 정비 중이며 내일 아침에나 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전화를 끊고 김 변호사님, 민서와 눈빛을 교환했다. 아직 손을 쓰지 못했거나 뭔가 차질이 생긴 모양이다. 김 변호사님이 분석했다. 세아야, 지금 너에게 유리한 점이 있어. 그들은 네가 음모를 알아챘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다. 시간을 벌어야 해요. 내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다. 첫째,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원래 계획대로 몰디브에 가는 척 해야 한다. 둘째, 박씨 집안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사람이 필요하다. 내가 할게. 민서가 자원했다. 우리 사촌 오빠가 경찰청에 있어서 도움이 될 거야. 나는 박씨 집안의 재무 상태를 조사하겠다. 김 변호사님이 말했다. 이런 살인 계획은 보통 심각한 재정 위기를 동반하기 마련이지. 우리 셋은 새벽까지 토론하며 초기 계획을 세웠다. 김 변호사님은 떠나기 전 신신당부하며 안전을 강조했고 민서는 나와 함께 밤을 보내기로 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민서는 이미 잠들어 옅은 숨소리를 내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창가로 다가가 멀리 반짝이는 불빛을 바라보았다. 박지훈, 내가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순한 양인 줄 알았지? 내가 누구의 딸인지 잊었나 보구나. 내 아버지 이윤석은 맨손으로 유림그룹을 일군 분이다. 어릴 때부터 내게 사업은 전쟁터라고 가르치셨다. 지난 2년간 박씨 집안을 위해 숙이고 들어간 것은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제 게임의 규칙은 바뀌었다. 다음 날 아침 내 휴대폰은 온갖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로 가득했다. 박지훈, 시어머니, 박지훈, 심지어 윤수진에게서 온 가식적인 안부 메시지까지. 나는 심호흡을 하고 박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세아야, 도대체 어디 갔었어? 온 가족이 너 찾고 있었잖아. 박지훈의 목소리에는 가짜 걱정이 가득했다. 비행기 오늘 정오로 변경됐어. 너 어디야? 오빠, 미안해요. 나는 일부러 목이 맨 소리를 냈다. 어제 갑자기 어지러워서 저혈당이었나 봐요. 호텔에서 하룻밤 쉬었어요. 지금 바로 공항으로 갈게요. 호텔? 무슨 호텔? 전화는 왜 안 받았어? 박지훈의 추궁에는 미세한 경계심이 섞여 있었다. 휴대폰 배터리가 나갔어요. 너무 힘들어서. 오빠, 나 너무 무서웠어요. 내 연기는 효과가 있었다. 박지훈의 목소리가 즉시 부드러워졌다. 알았어, 알았어. 울지 말고 공항에서 기다릴 테니 빨리 와. 전화를 끊자 민서가 이미 깨어나 걱정스럽게 나를 보고 있었다. 너 정말 그 비행기 탈 거야? 당연히 아니지. 나는 냉소했다. 하지만 내가 갈 거라고 믿게 만들어야 해. 1시간 후 나는 창백한 얼굴과 붉게 부은 눈으로 공항에 나타났다. 이것은 민서의 뛰어난 화장 기술 덕분이었다. 박씨 집안 8명은 나를 보고 각기 다른 표정을 지었다. 박지훈이 빠르게 다가와 내 어깨를 감쌌다. 왜 이렇게 됐어? 나 어제 갑자기 너무 아팠어요. 나는 그의 품에 기대며 그의 거짓된 온기를 느꼈다. 여행 전에 너무 긴장했나 봐요. 됐다. 빨리 탑승 수속이나 하자. 시어머니가 짜증스럽게 말했지만 나는 그녀의 시선이 내 얼굴에 몇 초 더 머물며 내 상태를 살피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탑승 수속을 할 때 나는 일부러 맨 뒤로 처졌다.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지상직 직원에게 약병 하나를 건네며 몇 마디 속삭였다. 그것은 내가 미리 준비한 수면제였는데 사실은 누구든 단시간에 탈진하게 만들 수 있는 강력한 설사약이었다. 탑승 안내방송이 울릴 때 나는 갑자기 배를 움켜쥐었다. 아야, 나 생리통이 갑자기 시작된 것 같아.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또 왜 그래? 박지훈이 눈을 흘겼다. 너만 유난이야. 박지훈이 동생을 꾸짖고는 나를 향해 말했다. 빨리 다녀와. 비행기 시간 다 됐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화장실 쪽으로 빠르게 걸어간 뒤 방향을 틀어 공항 경찰대로 향했다. 그곳에는 민서와 김 변호사님, 그리고 2명의 경찰관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 탑승했습니까? 김 변호사님이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대 창문 너머로 박씨 집안 8명을 태운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는 것이 보였다. 계획대로라면 비행기는 이륙 후 곧 기체 결함으로 회항할 것이고 박씨 식구들은 끔찍한 고통 속에서 끌려 내려오게 될 것이다. 경찰은 이 사건을 비밀리에 수사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말했다. 하지만 정식으로 체포하려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곧 갖게 될 거예요.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시선은 점점 멀어지는 비행기를 쫓고 있었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이세아 씨, 나 강진국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묵직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자네 아버지의 오랜 친구인데 집안에 문제가 좀 있다고 들었네. 나는 놀라 김 변호사님을 쳐다봤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믿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냈다. 네, 강 회장님. 나는 대답하며 갑자기 코끝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다. 강진국 회장님은 아버지가 생전에 가장 신뢰했던 사업 파트너이자 금융계의 거물이었다. 박씨 집안에 대한 정보가 좀 있는데 자네가 흥미를 가질 만한 것들이야. 괜찮다면 내일 내 사무실로 한번 오게. 전화를 끊고 나는 한 줄기 희망을 느꼈다. 박씨 집안은 자신들이 내 모든 것을 쉽게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들은 배신당한 여자의 결심을 그리고 이윤석의 딸이 가진 능력을 과소평가했다. 비행기는 멀리서 은색점으로 변했다. 나는 입가에 냉소를 띄었다. 박지훈, 넌 양을 사냥한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네가 건드린 건 사자라는 걸 몰랐을 거야. 진짜 쇼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비행기 사고 소식은 그날 오후 각 언론사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속보 CC 3047편, 이륙 직후 기체 결함 의심 비상 신호, 인근 공항에 무사히 비상 착륙, 승객 전원 생존. 나는 호텔 스위트룸 TV 화면의 뉴스 보도를 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화면 속 박씨 집안 8명은 구급대원들에게 들것에 실려 초췌한 모습으로 비행기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박지훈은 창백한 얼굴로 배를 움켜쥐고 고통스럽게 신음했고 시어머니 김영숙 여사는 머리가 다 헝클어진 채 카메라를 향해 소리를 질러댔다. 늘 이미지를 중시하던 박지훈은 휠체어에 웅크린 채 체면도 차리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네가 만든 특효약이 제대로 먹혔네. 민서가 내 옆에 앉아 웃음을 참지 못했다. 박지훈 저 꼴 좀 봐. 욕할 힘도 없을 만큼 쏟아냈나 보네. 나는 TV 볼륨을 키워 기자의 보도를 들었다. 관계자에 따르면 기내 다수 승객이 급성 장염 증세를 보여 공항 식당 음식물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항공사 측은 전면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화면에 박지훈의 이름이 떴다. 나와 민서는 눈빛을 교환하고 심호흡을 한 뒤 전화를 받았다. 세아야, 다행이다. 너 무사했구나. 박지훈의 목소리는 쇠약하고 다급했다. 너 어디야? 왜 비행기에 안 탔어? 나 공항 의무실이에요. 나는 일부러 기운 없는 목소리를 냈다. 의사 선생님이 식중독 같다면서 링거를 놔주셨어요. 오빠, 다들 괜찮아요? 뉴스 봤어요. 우린 죽을 뻔했어. 박지훈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가 다시 낮췄다. 아니, 내 말은 비행기에 문제가 생겨서 온 가족이 다 아파. 지금 올 수 있어? 우리 제3병원에 있어. 금방 갈게요. 나는 전화를 끊고 민서를 향해 말했다. 김 변호사님께 연락해서 계획대로 진행하라고 전해줘. 30분 후 나는 창백한 얼굴에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병원 응급실 앞에 나타났다. 이번에는 화장이 필요 없었다. 그 살인마들을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에 진심으로 역겨웠다. 세아야,
박지훈이 병상에서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그는 정말 최악의 모습이었다. 얼굴은 푸르댕댕했고 눈은 퀭했다. 너 도대체 뭘 먹은 거야? 온 가족이 다. 저는 그냥 커피 한 잔 마셨어요. 나는 기운 없이 문가에 기대며 눈물을 글썽였다. 미안해요, 오빠. 제가 제 시간에 비행기를 탔더라면 음식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챘을지도 모르는데. 박지훈의 표정이 순간 복잡해졌다. 만약 내가 정말 비행기에 탔다면 그들의 살인 계획은 진짜 사고 때문에 물거품이 되었을 것이다.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시어머니 김영숙 여사는 옆 침대에 누워있다가 내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이세아, 다 너 때문이야. 너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벌써? 어머니, 박지훈이 황급히 말을 막았다. 세아도 피해자예요. 나는 그들 사이에 미묘한 기류를 못 본 척하며 비틀거리며 박지훈의 침대 곁으로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의사 선생님이 뭐래요? 심각해요? 식중독이래. 며칠 쉬면 괜찮을 거라고 했어. 박지훈은 억지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분노일까? 아니면 공포일까? 참, 너는 왜 의무실에 있었던 거야? 어제 대체 무슨 일이었어? 나는 이미 준비해둔 시나리오를 읊었다. 홍삼 엑기스 가지러 갔다가 공항으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어지러웠어요. 더위를 먹었나 봐요. 공항에 도착했을 땐 이미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보안 요원분이 제 얼굴을 보더니 바로 의무실로 데려다 주셨어요. 박지훈은 내가 거짓말을 하는지 판단하려는 듯 내 눈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나는 눈물을 머금은 채 그의 시선을 당당히 마주했다. 오빠, 너무 무서웠어요. 만약 오빠네 가족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겼으면 저는 내 연기는 완벽했다. 박지훈은 경계를 푼 듯 내 손등을 두드렸다. 괜찮아. 다 지나갔어. 뭐가 지나가? 병실 구석에서 박지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들것에 누워 머리카락이 기름진 채 얼굴에 붙어 있었다. 우리 몰디브 여행은 물거품이 됐다고? 다 너 때문이야, 이세아. 네가 꾸물거리지 않았으면. 박지훈이 다시 동생을 꾸짖었지만 이번에는 어조가 그리 단호하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숙여 억울한 척 입술을 깨물었다. 실제로는 눈 속의 냉소를 감추기 위해서였다. 서로를 탓하게 둬라.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으니 의사가 들어와 환자들이 퇴원해도 좋지만 며칠간 안정이 필요하다고 알렸다. 나는 자진해서 퇴원 수속을 밟으러 갔고 그 틈을 타 병원 복도에서 김 변호사에게 2단계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병원을 나설 때 박씨 집안 8명은 마치 폐잔병 무리 같았다. 모두 안색이 좋지 않았다. 나는 세심하게 차 2대를 불러 시어머니와 박지훈을 첫 번째 차에 태우고 나머지는 두 번째 차에 탔다. 차 안에서 시어머니가 갑자기 내 손을 잡았다. 그녀의 말투는 놀랍도록 다정했다. 세아야, 이번에 네가 비행기에 안 타서 정말 다행이다. 괜히 너까지 고생할 뻔했잖니? 생각해보니 내가 그동안 너한테 너무 엄하게 굴었구나. 마음속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시어머니가 언제부터 나를 세아야라고 부르고 언제부터 내게 이렇게 다정했던가. 이 비정상적인 행동은 단 한 가지를 의미했다. 그들은 아직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고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는 것을.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나는 감격한 척하며 눈 속의 경계심을 감추기 위해 고개를 숙였다. 제가 잘못한 거죠. 항상 뭘 빠뜨리고 다니니. 아이고, 우리 애는 너무 착해서 탈이야. 시어머니는 내 손을 토닥이며 시선은 내 손목의 비취 팔찌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것은 외할머니가 물려주신 것이었다. 참, 내 아버지가 남긴 회사 지분은 요즘 어떠니? 역시나 나는 속으로 냉소하며 겉으로는 순진한 척했다. 아주 좋아요. 지난 분기 배당금이 작년보다 10%나 늘었어요. 나는 앞자리에 박지훈과 시아버지가 동시에 귀를 쫑긋 세우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럼 다행이고 다행이야. 시어머니의 미소가 깊어졌다. 세아야,
어미가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지훈이도 이제 30이 넘었으니 아이를 생각해야지. 네가 지금 그렇게 큰 회사 관리하느라 너무 힘드니 차라리 지분을 지훈이한테 맡기고 너는 집에서 편하게 임신 준비하는 게 어떻겠니? 나는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다. 얼마나 서투른 변명인가. 하지만 시어머니의 탐욕스러운 본성에는 너무나도 잘 어울렸다. 그녀는 또 다른 사고를 기다릴 여유도 없이 당장 내 재산을 빼앗고 싶어 했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나는 생각하는 척하며 말했다. 저 요즘 정말 너무 피곤했어요. 오빠 몸 좀 괜찮아지면 저희 잘 상의해 볼게요. 백미러를 통해 박지훈과 시어머니가 만족스러운 눈빛을 교환하는 것을 봤다. 그들은 내가 낚였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박씨 집안 빌라로 돌아와 나는 모두를 돌본다는 핑계로 분주하게 차를 내고 물을 따르며 몰래 몇몇 중요한 위치에 초소형 녹음 장치를 설치했다. 거실, 식당, 서재, 심지어 시어머니와 박지훈의 침실까지. 이 장치들은 모두 내가 새로 구입한 클라우드 계정에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녹음을 저장할 수 있었다. 밤이 되어 각자에게 따뜻한 우유를 챙겨준 뒤 나는 두통을 핑계로 일찍 방으로 들어왔다. 문을 잠그고 즉시 이어폰을 끼고 집안의 동태를 살폈다. 예상대로 박씨 식구들은 내가 방에 들어간 것을 확인한 후 즉시 거실에 모여 회의를 시작했다. 걔가 동의했다고? 그렇게 간단히? 박지혁의 목소리는 의심으로 가득했다. 네가 뭘 알아? 그 계집애는 원래 속이기 쉬웠어. 시어머니가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게다가 감히 거절할 수 있겠어? 어머니, 너무 낙관하지 마세요. 박지훈의 목소리는 신중했다. 이번 계획 실패는 너무 이상해요. 비행기가 정말 고장났고 걔는 마침 탑승하지 않았고 뭔가 이상해요. 넌 생각이 너무 많아. 박지훈이 끼어들었다. 내 말대로 그냥 사람 시켜서 처리하면 될걸. 뭘 이렇게 복잡하게 해. 입 닥쳐. 시아버지 박철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엄했다. 지난번에도 너희가 너무 서두르다 일을 그르칠 뻔했어. 지금 경찰과 언론이 이번 식중독 사건을 주시하고 있다고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할 순 없어. 당신 말이 맞아요. 시어머니가 동조했다. 걔가 스스로 지분을 넘기겠다니 합법적인 절차를 밟읍시다. 돈이 손에 들어오고 나서 처리해도 늦지 않아요.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깊게 파고들었다. 이 짐승들은 내 생사를 논하는 것을 마치 저녁 메뉴를 정하듯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회사 쪽은 어때? 박지훈이 물었다. 얼마 못 버텨. 박철수 씨가 한숨을 쉬었다. 이달 말까지 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은행에서 자산을 압류할 거야. 그래서 이세아의 지분을 빨리 받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말했다. 그건 유림그룹 지분 20%야. 시가로 최소 1,500억은 된다고. 거기에 개현금이랑 부동산까지 합치면 내일 변호사 시켜서 서류 준비하라고 할게요. 박지훈이 말했다. 지금 걔가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니 설득하기 쉬울 겁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는 이어폰을 벗었다. 다른 휴대폰을 꺼내 강진국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 말씀이 맞았어요. 제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박씨 집안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탐욕스럽고 더 어리석어요. 강 회장님은 전화기 저편에서 피식 웃었다. 내일 오전 10시 내 사무실로 오게. 자네가 모은 모든 증거를 가지고. 전화를 끊고 김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몇 가지 특별한 법률 문서를 준비해달라고. 박씨 집안이 내 지분을 원한다면 그들에게 선물을 줘야지. 밤이 깊었다. 나는 창가에 서서 시댁에서 정성껏 가꾼 장미꽃을 바라보았다. 얼마나 아름다운 꽃인가. 하지만 이렇게 오염된 토양에서 자라고 있다니. 마치 나와 박지훈의 결혼처럼 겉은 화려했지만 속은 이미 썩어 문드러졌다. 내일 나는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할 것이다. 박씨 집안은 내가 도살장의 양인 줄 알겠지만 내가 이미 조용히 칼을 들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것이다. 강진국 회장님의 사무실은
금융가의 가장 높은 빌딩 꼭대기 층에 있었다. 통유리창을 통해 도시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었다. 나는 가죽 소파에 앉아 무의식적으로 찻잔 가장자리를 만지작거리며 지난 며칠간 일어난 모든 일을 그에게 설명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제 지분을 빼앗으려고 해요. 나는 설명을 마치고 녹음 파일이 담긴 USB를 강 회장님 앞으로 밀었다. 강 회장님은 60대 초반의 다부진 남성으로 은회색 머리를 한 올에 흐트러짐 없이 빗어 넘겼고 날카로운 눈은 모든 거짓말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는 아버지가 생전에 가장 신뢰했던 친구이자 재계에서 존경받는 거물이었다. 전형적인 박씨 집안 스타일이군. 강 회장님은 녹음을 다듣고 입가에 냉소를 띄었다. 탐욕스럽고 어리석기 짝이 없지. 자네 아버님도 생전에 박철수 그 인간의 손버릇이 좋지 않다고 의심했었네. 하지만 그들이 그의 딸에게까지 손을 뻗칠 줄은 몰랐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가등을 돌렸다. 세아야, 박씨 집안이 왜 그렇게 자네 재산을 탐내는지 아나?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가 보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모르겠습니다. 회장님, 그저 회사에 재정 문제가 있다고만 들었어요. 문제가 있는 정도가 아니야. 강 회장님이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박씨 기업은 사실상 파산 상태다. 지난 3년간 박철수와 박지우는 계속해서 분식회계를 하고 공금을 횡령했어. 불법 자금 모집 혐의도 있고 다음 달 말까지 800억 원의 구멍을 메우지 못하면 그들 부자는 감옥에 가게 될 거야. 나는 숨을 헙 들이켰다. 그래서 제 예단과 재산을 노린 거군요. 예단뿐만이 아니야. 강 회장님은 책상으로 돌아와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다. 그들은 유림그룹 전체를 원하고 있어. 박지훈이 자네와 결혼한 건 처음부터 끝까지 음모였던 게야. 서류에는 박씨 집안의 지난 몇 년간의 재무 기록과 은행거래 내역이 담겨 있었다. 대량의 자금이 비밀리에 해외 계좌로 옮겨졌고 회사 장부상으로는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명확히 나타나 있었다. 이것만으로도 그들을 감옥에 보낼 수 있겠어요. 나는 서류를 넘기며 미세하게 떨리는 손가락으로 말했다. 아직 부족해. 강 회장님이 고개를 저었다. 이건 재무 사기를 증명할 뿐 그들이 자네를 살해하려 했다는 것을 증명하진 못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 집에 지금 도청 장치를 설치했어요. 나는 말했다. 하지만 그들도 조심스러워서 쉽게 실언을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럼 기회를 만들어주면 되지. 강 회장님의 눈에 섬광이 스쳤다. 자네가 말했지. 그들이 지분양도 계약서에 서명하길 재촉한다고. 역으로 이용하는 거야. 단 모든 과정이 우리 통제하에 있어야 하네. 강 회장님의 사무실을 나설 때 내 가방에는 정교하게 설계된 지분양도 계약서 초안이 들어있었다. 겉보기에는 내 유림그룹 지분을 박지훈에게 위탁관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여러 법적 함정이 설치되어 있어 일단 서명하면 오히려 박씨 집안이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문서였다. 엘리베이터에서 막 내렸을 때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윤수진이라는 이름이 떴다. 나는 그 이름을 몇 초간 노려보다가 전화를 받았다. 세아야, 세상에, 괜찮아? 윤수진의 목소리는 거짓된 걱정으로 가득했다. 뉴스 봤어. 그 비행기. 지훈 씨네는 괜찮아? 다 괜찮아. 그냥 식중독이었대. 나는 차갑게 대답하며 속으로 냉소했다. 이 전화는 타이밍이 기가 막혔다. 마침 이 절친을 한번 만나볼까 생각하던 참이었다. 천만다행이다. 수진이 과장되게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세아야, 우리 너무 오래 못 봤다. 오늘 시간 되면 커피 한잔 할까? 나 너한테 할 말이 좀 있어서.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래, 마침 나도 너한테 물어볼 게 있었어. 2시, 늘 가던 데서 보자. 전화를 끊고 즉시 사설 탐정에게 메시지를 보내 도청 장비를 준비해달라고 했다. 윤수진이 갑자기 만나자고 한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아마도 박지은의 사주를 받아 내 속을 떠보려는 것이겠지. 늘 가던 데는 대학 시절 나와 수진이 자주 가던 카페였다. 인테리어는 아늑했고 좌석 간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었다.
나는 30분 일찍 도착해 구석자리를 잡고 테이블 아래에 녹음기를 설치했다. 윤수진은 약속 시간에 늦었지만 화려하게 치장하고 나타났다. 온몸은 명품으로 도배했고 머리도 방금 미용실에서 관리받은 듯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팔을 벌렸다. 세아야,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어. 나는 이 위선적인 포옹을 간신히 참아내며 그녀의 손목에 있는 새로운 까르띠에 시계가 박지훈이 지난달 출장에서 돌아와 가져온 것과 똑같은 모델임을 알아차렸다. 안색이 좋네. 나는 미소 지으며 일부러 비행기 사고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 수진의 미소가 순간 굳었다. 무슨 좋은 일은 일 때문에 바빠 죽겠어. 그녀는 재빨리 화제를 돌렸다. 내 얘기는 됐고 너는 어때? 지훈 씨네는 괜찮고? 비행기 고장이라니 너무 끔찍하다. 그러게 하마터면 나는 일부러 말을 흐리며 커피를 저었다. 수진아, 우리 대학 때 했던 말 기억나? 평생 좋은 친구로 지내면서 어떤 비밀도 없이 지내자고 했던 거? 당연히 기억하지. 수진이 즉시 내 손을 잡았다. 세아야, 넌 내 최고의 친구야. 그럼 왜? 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를 쳐다봤다. 왜 박지훈이랑 잤어? 수진의 얼굴이 순간 새하얘졌다. 그녀의 손이 감전된 듯 움츠러들었다.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모른 척하지 마.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슬픔 때문은 아니었다. CCTV 다 봤어. 우리 집에서, 내 침대에서. 우리 아빠 기일에. 수진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우리 대화를 듣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고는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다. 세아야, 내 말 좀 들어봐. 박지훈이 나를 유혹했어. 그는 널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어. 네 아버지 재산 때문에 너랑 결혼한 거라고. 나는 속으로 냉소하며 겉으로는 충격과 고통에 휩싸인 표정을 지었다. 정말? 그가 어떻게 그럴 수가. 그는 그냥 쓰레기야. 수지는 내가 이미 자신을 믿는다고 생각했는지 더욱 열연을 펼쳤다. 네 돈을 손에 넣으면 너랑 이혼할 거라고도 했어. 세아야, 내가 계속 너한테 말해주고 싶었는데 네가 상처받을까 봐. 얼마나 서투른 연기인가. 나는 그녀의 발연기에 박수를 쳐주고 싶을 지경이었다. 하지만 내 목적은 그녀를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털어놓게 유도하는 것이었다. 그럼 그들이 비행기에서 무슨 짓을 하려던 것도 알아? 나는 눈물을 머금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수진의 얼굴이 순간 새하얘졌다. 너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럼 진짜였구나. 나는 입을 막고 무너지는 척했다. 박지훈이 나를 죽이려고 했어. 아니야. 수진이 황급히 내 손을 잡았다. 그건 그냥 박지훈의 아이디어였어. 박지훈은 나중에 후회했다고. 세아야, 제발 날 믿어줘. 나는 웃음이 터져나올 뻔했다. 윤수진은 살인 계획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책임까지 박지훈에게 떠넘겼다. 이 녹음은 정말 완벽했다. 널 믿어. 나는 거짓 눈물을 닦았다. 수진아, 이제 내가 의지할 사람은 너밖에 없어. 박지훈이 나한테 지분 양도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강요해. 나 어떻게 해야 해? 수진의 눈이 반짝였다. 그녀는 미끼를 물었다. 일단 서명하지 마. 박지훈 말로는 그 지분이 수천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했어. 세아야, 이렇게 하자. 일단 동의하는 척하고 그 서류 나한테 한번 보여줘. 내가 아는 변호사 중에 아주 실력 있는 사람이 있거든. 얼마나 탐욕스럽고 어리석은 여자인가. 그녀는 박지훈을 통해 내 돈을 얻으려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직접 내게서 지분을 가로채려 하고 있었다. 알았어. 내일 서류 가져다 줄게. 나는 고마운 척 말했다. 수진아, 고마워. 너 정말 내 최고의 친구야. 우리는 위선적인 포옹으로 작별했다. 나는 그녀가 서둘러 카페를 나서는 것을 보았다. 분명 박지훈에게 보고하러 가는 것이겠지. 나는 자리에 앉아 테이블 아래에 녹음기를 꺼냈다. 입가에 냉소가 걸렸다. 카페를 막 나섰을 때 휴대폰이 울렸다. 민서였다. 목소리가 다급했다. 세아야, 너 어디야?
박지훈이 내 오피스텔 뒤졌어. 뭐? 나는 심장이 멎는 듯했다. 언제? 30분 전에 네가 말한 대로 네 집에 CCTV 설치해놨는데 박지훈이 예비 열쇠로 들어와서 네 서랍이랑 옷장을 다 뒤지는 걸 봤어. 뭔가 찾는 것 같던데 바로 갈게. 나는 전화를 끊고 택시를 잡았다. 가는 길에 집 CCTV 시스템에 접속했다. 역시나 박지훈이 내 침실에서 난장판을 벌이고 있었다. 그녀는 거칠게 내 서류를 뒤지고 옷장을 살피고 심지어 매트리스까지 들어 확인했다. 마침내 그녀는 내 화장대 보석함에서 만년필 하나를 찾아냈다. 그것은 사실 내가 자주 사용하는 녹음기였다. 심장이 철렁했다. 그 녹음기 안에는 지난 한 주간의 모든 녹음, 박씨 집안이 살인 계획을 논의하는 내용까지 들어있었다. 만약 박지훈이 발견한다면 CCTV 화면 속 박지훈은 호기심에 그 펜을 만지작거리며 버튼을 몇 번 눌렀다. 갑자기 그녀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분명 안의 내용을 들은 것이었다. 그녀는 재빨리 펜을 자기 가방에 쑤셔넣고 황급히 내 오피스텔을 떠났다. 젠장. 나도 모르게 욕을 내뱉었다.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나를 쳐다봤다. 나는 즉시 김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다. 긴급 상황입니다. 박지훈이 중요한 증거가 담긴 녹음기를 발견했어요. 그녀가 박지훈에게 알리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진정하게 김 변호사님이 침착하게 말했다. 그 펜은 비밀번호로 보호되어 있어 단시간에 열지 못할 거야. 지금 집으로 가지 말고 바로 내 사무실로 오게. 대책을 논의해야 해. 전화를 끊고 기사에게 변호사 사무실로 목적지를 변경해달라고 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굵은 빗방울이 차창을 때리는 것이 마치 지금 내 혼란스러운 마음 같았다. 계획에 변수가 생겼지만 당황해서는 안 된다. 박씨 집안은 자신들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내가 더 큰 그물을 쳐놓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것이다. 김 변호사님의 사무실에서 우리 셋은 긴급히 대책을 논의했다. 민서도 달려와 최신 CCTV 화면을 가져왔다. 박지훈은 이미 박씨 집안 빌라로 돌아가 초조하게 박지훈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직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않은 것 같아요. 민서가 분석했다. 아마 박지훈에게 먼저 보여주려는 거겠죠. 그 펜은 24시간마다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업로드되는 기능이 있어요. 내가 말했다. 박지훈이 인터넷에 연결하기만 하면 안의 내용이 자동으로 제 계정에 백업될 거예요. 하지만 그녀가 박지훈에게 직접 보여주면 인터넷에 연결하지 않고 열 수도 있잖나. 김 변호사님이 미간을 찌푸렸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아니요. 그녀는 인터넷에 연결하게 될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요. 나는 휴대폰을 꺼내 박지훈에게 문자를 보냈다. 지훈아, 내 중요한 녹음기 펜이 없어졌어. 내일 이사회에 쓸 회의록이 들어있는데 혹시 봤어? 몇 초 후 박지훈에게서 답장이 왔다. 아니, 무슨 녹음기? 나는 냉소하며 계속 타자를 쳤다. 파란색 만년필 모양이야. 내 보석함에 뒀는데 못 찾으면 큰일 나. 회사 기밀이 들어있어서 잃어버리면 경찰에 신고해야 하거든. 이번에는 박지훈이 2분 후에 답장했다. 아, 본 것 같기도 하다. 내일 가져다 줄게. 고마워. 참, 비밀번호는 1024야. 절대 함부로 누르지 마. 전부 사업 기밀이야. 나는 이 메시지를 보내고 김 변호사님과 민서를 쳐다봤다. 미끼를 던졌어요. 똑똑하네. 민서의 눈이 빛났다. 그녀는 분명 안에 뭐가 있는지 먼저 들어보려고 할 거야. 그리고 그녀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인터넷에 연결하는 순간 김 변호사님이 미소 지으며 내 말을 이었다. 우리 셋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다. 계획에 차질이 생겼지만 주도권은 여전히 내 손에 있었다.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변호사 사무실의 창문을 두드렸다. 이 정교하게 짜인 복수의 그물 속에서 박씨 집안은 내가 설치한 함정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밤은 그들 악몽의 시작이 될 것이다. 새벽 2시 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 클라우드 백업 완료 알림이 떴다. 나는 즉시 침대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켜고
클라우드 계정에 로그인했다. 박지윤은 역시 미끼를 물었다. 녹음기 속 내용이 전부 업로드되었고 박지윤이 녹음기를 켠 후의 대화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나는 이어폰을 끼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이 망할 건 어떻게 쓰는 거야? 박지윤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배경음으로 문 닫는 소리와 발소리가 들렸다. 잠시 부스럭거리는 소리 후 비밀번호 1024. 하, 열렸네. 이 미친년이 무슨 비밀을 숨겼는지 들어볼까? 이어서 녹음기에 원래 저장되어 있던 내용, 즉 박씨 집안이 살인 계획을 논의하던 그 결정적인 녹음이 재생되었다. 박지윤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다. 세상에, 이 멍청한 게 녹음을 했어. 박지윤의 목소리가 공포로 날카로워졌다. 오빠, 오빠, 빨리 와서 이거 들어봐. 발소리, 그리고 박지윤의 의아한 목소리가 들렸다. 이 밤중에 왜 소란이야? 이게 뭔데? 이세아 녹음기야. 우리가 한 모든 대화를 녹음했어. 비행기 일도 알고 있다고. 침묵. 그리고 박지훈의 억눌린 욕설이 들렸다. 젠장. 내가 요즘 걔 이상하다고 했잖아. 그날 비행기 안 탄 거 절대 우연이 아니야. 어떻게? 걔가 이 녹음 경찰에 넘기면 박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진정해. 박지훈이 일갈했다. 아직 넘기지 않았어. 그랬으면 벌써 경찰이 쳐들어왔겠지. 이 펜을 이렇게 숨겨둔 걸 보면 아직 어떻게 쓸지 결정하지 못했다는 거야. 하지만 내일 다시 가져가겠다고 했단 말이야. 박지윤은 거의 비명을 질렀다. 내가 찾았다고, 내일 가져다 준다고 거짓말했어. 진정해. 박지훈이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걔가 너한테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뭐라고 했어? 안에 회사 기밀이 있어서 잃어버리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박지윤이 갑자기 말을 멈췄다. 잠깐, 걔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비밀번호를 알려줬지? 설마 이거 함정이야? 박지훈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널 떠보는 거야. 이 펜 이미 자동으로 업로드됐을지도 몰라. 그럼 어떡해? 박지윤의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박지훈이 말했다. 일단 다른 사람들, 특히 부모님께는 알리지 마. 내일 네가 펜을 돌려주는 척하면서 걔 반응을 살펴봐. 내가 사람 시켜서 걔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테니. 녹음은 여기서 끝났다. 나는 이어폰을 벗고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렸다. 이 새로운 녹음 파일을 이전 증거들과 함께 압축하여 암호화한 뒤 김 변호사님과 강 회장님께 각각 한 부씩 보냈. 창밖의 비는 그쳤지만 밤은 여전히 깊었다. 시간을 보니 새벽 3시 15분. 몇 시간 후면 나는 박지윤과 마주해야 한다. 그리고 이 연극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 나는 다시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박지훈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경계심이 강했다. 그는 이미 이것이 함정일 수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괜찮다. 이것이 바로 내가 원했던 효과니까. 그들을 긴장시키고 실수를 저지르게 만드는 것. 아침에 나는 일부러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 여유롭게 아침을 먹고 박지윤에게 녹음기 펜에 대해 묻는 문자를 보냈다. 그녀는 정오에 직접 내 회사로 가져다 주겠다고 답했다. 내 속을 떠보려는 심산이겠지. 나는 웃는 이모티콘과 함께 고마워라고 답했다. 회사 사무실에서 나는 가장 신뢰하는 몇몇 임원들을 소집해 짧은 회의를 열었다. 최근 내 개인적인 일로 부정적인 뉴스가 나올 수도 있지만 회사 운영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알렸다.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침착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주지시켰다. 정오 12시 30분, 박지윤이 약속대로 찾아왔다. 그녀는 오늘 유난히 세련되게 차려입었지만 눈 밑의 다크서클은 감추지 못했다. 밤새 잠을 설친 모양이었다. 언니, 여기 펜.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다. 어제 내 가방에서 찾았어. 실수로 들어갔나 봐. 나는 펜을 들어 확인하고는 미소 지었다. 정말 고마워. 여기 중요한 이사회 자료가 들어있거든. 나는 일부러 그녀 앞에서 재생 버튼을 눌러
중요하지 않은 회사 회의 녹음을 무작위로 재생했다. 박지훈의 눈은 녹음기를 뚫어져라 쳐다봤고 몸은 살짝 앞으로 기울인 채 그 끔찍한 녹음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듯했다. 평범한 회의 내용이 흘러나오자 그녀의 얼굴에 혼란스러운 기색이 스쳤다. 왜 그래? 내가 순진한 척 물었다. 좀 긴장해 보이는데? 아니야. 박지훈이 억지 미소를 지었다. 그냥 언니 일에 지장 줄까봐 걱정돼서. 그럴 리가. 나는 웃으며 펜을 서랍에 넣었다. 참, 밥 먹었어? 아래층 식당에서 같이 먹을래? 박지훈은 이 제안을 예상하지 못했는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식당에서 나는 일부러 편안하고 즐거운 척하며 시시콜콜한 잡담을 나눴다. 반면 박지훈은 내내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고 이따금씩 내 표정을 훔쳐봤다. 식사가 반쯤 진행됐을 때 그녀가 마침내 참지 못하고 물었다. 언니, 요즘 괜찮아? 그녀가 떠보듯 물었다. 내 말은 비행기 그 일 이후로 트라우마 같은 거 안 남았어? 나는 포크를 내려놓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왜 그렇게 물어봐? 그냥 걱정돼서 그러지. 박지훈의 미소는 어색했다. 온 가족이 다 언니 걱정하고 있어. 그래? 나는 고개를 살짝 갸웃했다. 그런데 왜 그날 병원에서는 지훈이 네가 다나 때문이라고 했어? 박지훈의 안색이 순간 변했다. 내가 그냥 말 실수한 거야. 알잖아. 나 성격 급한 거. 농담이었어. 나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알아. 네가 날 걱정하는 거. 참, 다음 주가 어머님 생신인데 내가 서프라이즈 준비했어. 절대 비밀이야. 성공적으로 화제를 전환하자 박지훈은 눈에 띄게 안심했다. 이 식사는 겉으로 보기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끝났다. 하지만 나는 박지훈이 돌아가서 박지훈에게 나의 모든 표정과 말 한마디를 보고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예상대로 그날 밤 집 CCTV에는 박씨 집안이 긴급 가족 회의를 여는 모습이 포착됐다. 나는 이어폰을 끼고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아주 정상적으로 보였어. 회사 회의 녹음까지 틀어보더라니까. 박지훈이 보고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연기하는 것 같아. 비행기 얘기는 꺼냈어? 박지훈이 물었다. 아니, 내가 떠보니까 반응이 좀 이상하긴 했어. 박지훈이 망설이며 말했다. 그리고 어머님 생신에 서프라이즈를 준비했다고 하더라. 서프라이즈? 무슨 서프라이즈? 시어머니 김영숙 여사가 경계하며 물었다. 몰라. 말 안 해주더라. 그 계집애 요즘 너무 이상해. 시아버지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지훈아, 걔가 정말 우리 계획을 모르는 게 확실해? 확실하지 않아요. 박지훈이 인정했다. 하지만 설령 안다고 해도 어쩔 겁니까? 실질적인 증거 없이는 경찰도 걔 말을 믿지 않을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지분 양도 계약서를 최대한 빨리 손에 넣는 겁니다. 걔가 내일 서류 보여주기로 했어. 윤수진의 목소리였다. 나는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녀까지 가족회의에 참석하다니. 계약서에 문제 없으면 우리가 뭘. 박지훈이 짜증스럽게 말을 끊었다. 수진아, 넌 이 일에 끼어들지 마. 세아가 요즘 너한테 연락한 적 있어? 어제 만났어. 수진이 우물쭈물하며 말했다. 그냥 여자들끼리 하는 얘기, 임신 준비에 관한 거 물어보더라. 대단한 거짓말쟁이. 나는 이 대화를 녹음하며 냉소했다. 윤수진은 박지훈에게 내가 그들의 불륜을 안다고 고백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살인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 연인 사이의 신뢰도 그저 그뿐이었다. 어쨌든 모든 건 원래 계획대로 진행한다. 박지훈이 결론 내렸다. 어머니 생신날 내가 세아한테 계약서에 서명하게 할 거야. 만약 거절하면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우리에게는 플랜 B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듣고 나는 이어폰을 벗었다. 강 회장님께 메시지를 보냈다. 박씨 집안이 시어머니 생신날 행동 개시할 준비를 합니다. 저희도 속도를 내야 합니다. 강 회장님에게서 곧 답장이 왔다. 자료는 준비됐다. 내일 오전 10시 자네 인감과 신분증을 가지고 오게. 다음 날
나는 약속 시간에 강 회장님의 개인 사무실에 도착했다. 김 변호사님 외에 낯선 얼굴 2명이 더 있었다. 한 명은 금융범죄수사대의 유경감이었고 다른 한 명은 베테랑인 마검사였다. 이세아 씨 제공해 주신 증거를 바탕으로 저희는 박 씨 기업에 대한 비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유경감이 엄숙하게 말했다. 초동 수사 결과 박철수와 박지우는 실제로 재무사기, 공금 횡령 및 불법 자금 모집 혐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그들이 당신을 살해하려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부족합니다. 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마 검사가 덧붙였다. 시어머니 생일 파티가 최적의 기회입니다. 내가 말했다. 그들은 분명 저에게 지분양도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강요할 겁니다. 심지어 다시 저를 제거하려고 시도할지도 몰라요. 너무 위험해. 김 변호사님이 미간을 찌푸렸다. 네가 직접 참석해서는 안 된다. 제가 가야만 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야만 그들이 마각을 드러낼 테니까요. 다만 나는 가방에서 작은 장치를 꺼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최신형 은폐 카메라 및 녹음 장치로 지정된 수신단에 실시간으로 음성과 영상을 전송할 수 있었다. 강 회장님이 기술진을 시켜 내 팔찌에 교묘하게 장착해 준 것이었다. 이것은 박 씨 식구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로운 장신구라 의심을 사지 않을 것이다. 생일 파티 당일 저희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유경감이 약속했다. 그들이 당신을 위협하거나 강제로 서명하게 하려는 순간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습니다. 떠나기 전 강 회장님이 나를 따로 남겼다. 세아야, 정말 이렇게 할 건가? 일단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어. 그들은 저를 죽이려 했어요, 회장님.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단지 돈 때문만이 아니라 제가 그들의 걸림돌이었기 때문이에요. 만약 제가 물러서면 그들은 더욱 거리낌 없이 행동할 겁니다. 강 회장님은 나를 한참 동안 응시하더니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는 자네 아버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군. 명심하게.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자네를 지지할 테니. 이후 며칠간 나는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척했다. 심지어 박지훈에게 더욱 다정하게 굴며 시어머니가 제안한 지분 양도와 임신 준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척했다. 비밀리에 나는 수사팀과 긴밀히 연락하며 시어머니의 생일 파티를 준비했다. 생일 파티 전날 밤 나는 사설 탐정에게서 최종 조사 보고서를 받았다. 거기에는 박 씨 집안의 지난 몇 달간의 모든 움직임, 나를 미행한 증거, 수상한 인물과의 만남, 심지어 특정 약물을 구매한 기록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법의학자는 그것이 심장마비를 유발하는 독약의 일종임을 확인했다. 그들은 정말 2가지 계획을 준비했군. 김 변호사님은 보고서를 보고 얼굴이 굳어졌다. 서명이 실패하면 의료사고를 위장할 생각이었어. 어디 한번 해보라죠. 나는 냉소하며 보고서를 잘 보관했다. 이 모든 것이 법정 증거가 될 것이다. 시어머니 생일 당일 나는 일찍 일어나 정성껏 화장을 하고 그 특별한 팔찌를 찾다. 거울 속의 나는